최 교수님, 본격적으로 선거 모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대식?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인물 대결로만 보면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물론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군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좁혀졌을 때 또 어떤 경우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경쟁력으로 보면 약간 조금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다시 나온다는 전제하에 민주당 후보군들이 가능한 한 많은 민심을 얻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이 저는 이게 민주당에게 항상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저는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사실 서울의 표 성향도 예전보다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르죠. 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은 장담할 수 없는 곳이다. 정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환경이나 예를 들면 여론은 그래도 좀 우위적으로 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성과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일정 부분 불고 있어서 유리한 건 맞지만 인물론에 가버리면 약간 이제 밀려요. 지금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부분에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 같고, 그래서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의 이제 실정이라고 소위 얘기되는 한강버스나 종묘 개발 문제, 지역의 세운상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은 사실은 어떤 분이 오세훈 현 시장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후보군들이 전 전부라고는 보진 않고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막판에 갔는데 만약에 정말 내년 뭐 한 2, 3월까지 갔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하면 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만의 꿈 경청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정책 의제 발굴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 또 오세훈 견제용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오세훈 시장 뭐 실정 관련해 가지고는 몇 건을 지금 이제 이슈화를 지금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뭐 종묘권도 있는 거고, 한강버스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거 말고 좀 더 센 게 없을까 지금 고민 중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건된 경청단보다는 오세훈 실정 제보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제보해 주세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정도 좋고, 뭐 오세훈 시장 관련한 비리도 좋고, 그래서 일종의 제보단을 운영하는 게 좀 더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제보를 많이 최대한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공세를 하기 위한 그런 밑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사 내용을 보면 자, 콕 집어서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뜨겁다. 이거는 종묘의 고층 건물을 올린다는 종묘 인근 재개발 탁 집어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한강버스, 최근에 잇따른 논란, 사고도 있었고,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거다. 한강도 종묘도 지키겠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건 오 시장 직접 대놓고 공격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서 1차 지금 공세를 지금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찾아가고, 그죠?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좀 이슈화를 좀 시도를 좀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이슈화가 과연 그 실효적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실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오세훈 시장이 맥락을 조금 잘못 잡은 측면도 분명히 좀 존재는 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치명타인가?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치명타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이슈화 잘못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 괜히 유명세만 띄워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일각에서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오세훈 시장이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뭐 제가 보건대 이런 네거티브전을 계속 좀 이어갈 것 같긴 한데, 네거티브전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뭐 시정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 뭔가 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거로 차라리 승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종훈 평론가 말씀대로 오히려 이런 네거티브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연 서울 시민들한테 먹힐지, 어쨌든 현 시장이고 압도적 지지율로 뽑힌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정에 대해서 알리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안 없이 실정만 공격하는 것은 유효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실정을 얘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 시장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장의 정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세금을 낭비했거나 아니면 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았을 경우, 예컨 종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고 저는 보는데요. 종묘의 개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세운상가 개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유산도 보존하고 그다음에 개발도 이루어지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용적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많은 부분에서 분명히 뭐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한강버스도 위험한 여러 상황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후보들은 개별적으로 시장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청사진도 함께 제시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저는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에서만 멈추지 말고 대안적인 정당으로서의 어떤 제도들 또는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김민석 총리 차출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총리가 선거에 나설 일은 없다, 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 교수님, 상황은 또 유동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제가 이제 최근에 사석에서 만나서 또 물어봤어요. 근데 본인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마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명확하고, 저는 그건 명확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류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못 내는 경우,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근데 저는 아직 시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면 굳이 김민석 총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 다만 만약의 경우 시간이 3월, 4월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경쟁이 안 되는 상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가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김민석 총리는 총리임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아직 본인이 나서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출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민석 총리 선거 차출론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행보를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달 들어서 네 번째 서울시 정책에 콕 집어서 목소리도 내고 현장도 방문하고 이러고 있죠. 자, 어제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공들여 건립 추진 중인 서울 아레나 경기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통 숙박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며 정부 사업임을 은근슬쩍 강조했는데,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으면 왜 이러고 계속 다니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들이 좀 약간 인지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 김민석 총리가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이 가는 게 낫겠습니까?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자꾸 노출 기회를 좀 늘려주고 더 좀 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 뒤에서 좀 서포팅을 하고. 근데 본인이 계속 전면에 나서요.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한테 이 국민들이 시선이 가겠습니까? 야, 이 김민석 나오나 보다. 이러면 김민석 총리한테만 계속 초점이 쏠릴 수밖에 없고, 언론도 김민석 총리 쫓아다니지 다른 그 여권의 후보자들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김민석 그 총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워딩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출마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출마 관련해서 사전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사석에 제가 물론 제가 물어봐서 네. 답을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거기서 나갑니다. 그러진 또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여지 자체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또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 근데 이제 저런 행보가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후보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실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건 누가 여당 후보가든 여당 후보에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 또 서울시가 좀 미흡한 부분들에 정부가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여당 후보에게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 이런 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저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의 경우에 정말로 3, 4월, 내년 3, 4월까지도 정말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나선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게 사실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걸 던지고 나왔다가 설사 낙선을 한다 그래도 정치적 몸집을 키울 만큼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설령 지더라도 네.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급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한 차게 하고 올라간다.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역시 수도권 선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워낙 또 또 캐스팅 보터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느 당이 이기느냐가 사실은 나머지 전체 판세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지사도 그렇고 이 두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거대 정당들로서는 관심을 제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후보자들 중에도 좀 더 그 몸집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최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다시 좀 반등세고 외교의 성과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강력한 현직인데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도전장을 내민다는 건 해볼만 하다라는 기류가 읽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현재로서는 오세훈 후보는 좀 밀린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 자체, 그러니까 뭐 바람이라고 해서 조직이나 바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물, 조직, 바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서울 시민들이 인물을 보고 뽑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컨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의미. 물론 이재명 정부는 좀 출범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거의 1년 후에 지금 선거가 치러지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작동하게 되면 중도층이나 아니면 특별히 선호도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 힘을 실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본다면 여당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물론에서 뛰어나게 앞장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현 정부의 어떤 지지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선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유리한 환경인 건 맞아요. 다만 인물이 그것을 같이 등에 업고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춘 인물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강북 전성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지난 24일에는 강북구 우이 신설 연장선 기공식에서 강북의 변화 핵심은 교통이다.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다라고 얘기했고요. 중랑구 모아타운 가서는 11호 대책으로 모아타운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다수 정당이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현역인 강북을 찾아서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역시 지방선거를 노린 전략일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예, 북진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총선 때 보면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동진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영남권에서 어떻게든 득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국민의힘은 서진 정책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권에서 가능한 한 득표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도 비슷합니다만 이 강남권과 강북권이 확연히 지금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국민의힘 텃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토끼들은 뭐 사실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약간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오세훈 시장을 이제 찍게 돼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이 외연 확대를 해야 될 곳은 강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북 전성 시대를 외치면서 이제 그 강북 지역에 굉장히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계속 자기 중도 우파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별로 서운해 안 해요. 왜 어차피 그러냐면, 그분들은 뽑아주니까 예, 이해한다. 그러니까 당선만 되고 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당신의 당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표를 최대한 끌어와라.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의 표심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강남 유권자들도 오세훈 시장이 뭐 저렇게 강북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별로 서운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가서 민주당 표 한 표라도 더 끌어와라.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북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소위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관련 의혹인데 어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또 사업가 김한정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콕 찍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특검이 이번 주에 빠르면 오 시장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기소 여부가 좀 분수령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출마까지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보지만 표심에는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이제 공소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공소장에 공소 사실이 보도가 되고 이러면 그게 어떤 내용이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명태균 씨가 주장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공소장이 나오게 되면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은 뭐 예를 들면 청렴하다 본인이 이런 걸 강조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타격이 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말 불법적으로 불법 선거 그 자료들,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료들 이런 부분을 받았다든지 그걸 누군가가 본인의 후원하는 사람이 그걸 대신 대납을 했다. 이게 만약에 공소장에 기록이 되게 되면 본인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나중에 재판돼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도 중요하겠지만 선거 앞두고서 기소돼서 공소장이 계속 논란이 되고 그게 보도가 되면 본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소 여부도 본인의 어떤 그 경선 그리고 이제 본선 이 과정에서 본인한테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지금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당 대표잖아요. 본인이 그 전에 당대표 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했던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제 보통 극우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됐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고 그래도 야당 중에는 가장 의석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야당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발언이나 내용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사과보다는 옹호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많은 판단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고 지금도 계속 윤어게인 세력들과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당을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대표 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또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대표가 우리가 한교안이다 외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 행동 자체가 당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런 태도는요. 정말로 본인한테도 치명적이지만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계엄 사과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좀 심하지 않나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자기를 버리게 되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호를 해줄 세력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의 고립무원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윤계들을 이제 자기하고 자꾸 등치를 시키고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그렇게 윤석열하고 좀 거리를 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이들로서는 경계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격앙된 반응까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식으로 계속 가면 이미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3중대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2중대 조국혁신단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3중대 역할까지 하는 거죠. 마치 반대하고 비판하는 척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꾸 도와주는
예,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좀 뭐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뭐 단계가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전환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갈 길은 뭐 거의 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댈 때가 진짜 콘크리트 보수 우파, 극우라고 하는 윤 어게인 세력밖에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을 대표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정 부분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태도를 바꾸면 배신자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중도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좋아해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그 기반층이 극우 세력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중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을 떠나는 순간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장동혁 대표라는 분이 상당히 정치적 기반이 뭐 탄탄한 깊은 그런 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죠? 아니었죠. 네. 친한계로 예전엔 또 친한계로 분류됐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 사무총장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1.5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2선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인한테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가 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대표를 유지하는데 밑바탕에 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결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당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세력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할수록 본인은 점점점 헤어나지 못하는 늪 속에 빠져서 결국 같이 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의 상황이 대단히 좀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가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끝까지 내지 않을지 아니면 좀 시간을 보다가 낼지 이종우 평론가님 이것도 시간을 너무 늦추면 실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미 많이 실기를 그렇죠. 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큰 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네. 일단은 뭐 장애투쟁을 시한을 이제 2일로 딱 정한 거로 봐서는 3일 날 뭔가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은 정말로 이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냐 그렇죠.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장동혁 그 대표가 한 행보를 보게 되면 어떤 사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별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께서도 뭐 짧은 시간 내에는 장동혁 대표가 사과 메시지 전향적으로 내지 않을 거다.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과를 하더라도 머물정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미 사과했다 우리는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지 않을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아까 이종우 평론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한들 지금까지 보이는 행동을 보면 그게 진정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최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선거를 대체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도층의 의견이나 일반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거를 뭐 본인들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 투표는요 중도층에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서 진보든 보수든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중도예요. 뭐 중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보수면 합리적 보수. 거기서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 또는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를 선택할 때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원들의 비율만 이렇게 높이게 되면 결국은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또 예를 들면 실망한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에 실망한 사람들은 참여 안 할 겁니다, 투표에. 그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특정 세력, 소위 제가 말하는 극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 결과를 내면 그 후보가 나가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겠어요? 뭐 자기들 경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뽑힐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가 경쟁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저는 선거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후보 선출 과정, 그것은 결국 필패다. 그건 국민의힘이 제고하지 않으면 결과로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도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더 비교가 좀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제 뭐 당원 투표들이 1대1로 하는 거 예, 있잖아요. 물론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당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대의원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요. 당원을 1인 1표제로 가면 호남에서 결국 모든 후보를 결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대포집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네. 당원이 제일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에서 누가 인기가 있고 호남 지역에서 누구를 밀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후보도 되고 대표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의원제는 실제적으로 전국 정당화하기 위해서는요, 뭐 경북, 경남 지역, 영남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대의원들의 표를 좀 많이 줘서 형평성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의 의견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한다고 하는 것도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표 구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당원 몇 %, 여론조사 몇 %, 이건 달라질 수 있지만 1인 1표제도 일정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당원 투표 비중 70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당이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까지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장동혁 대표가 밀어붙일까요? 뭐 밀어붙이겠죠. 예, 그게 일단 본인이 일단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이제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친윤계 기득권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제가 보건대는 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지방선거 이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친명계냐 친청계냐 누가 더 자리를 더 많이 가져갈 거냐를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당내 암투네요. 네, 갈등을 빚고 있는 거죠. 1인 1표제 하느냐 마느냐도 결국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이제 이 공천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느냐 그 여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보건대는 선거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상관없어. 다만 우리의 기득권만 유지하면 돼. 우리의 공천권만 유지하면 돼.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기본 전제가 좀 다른 것이고 지금 뭐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식으로 가서 국민의힘이 과연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선거에 지더라도 친윤계들이 또는 장동혁 대표가 내가 그래도 뭐 당내에서 권한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면 그거로 만족해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뭐 이미 대략 판세가 이렇게 되면 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